4월 27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원자재 가격에 주목을 했습니다. 옥수수와 구리 선물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을 하면서 이 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실적 시즌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지만 투자자들은 조금 실망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 마감 이후 거래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을 3대 지수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에서만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다우 지수는 0.18%가 빠졌습니다. 33,98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8% 오르면서 4,187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87%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14,13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은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51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3%의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3,200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3,212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5%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02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역시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430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시면요. 이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11종목이 오르고 있고 53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13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8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36억 원을 덜어내고요. 기관은 1,295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3,203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이어서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급 양상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 투자자는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18억 원, 또 기관은 57억 원을 덜어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709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늘 0.84%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유엔이 선정한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에 선정됐다는 호재가 전해지기는 합니다. 또 경제 5개 단체에서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명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좋지 못하지만 카카오에서는 3.81%의 급등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주권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을 호재로 받고 주가 빨간불 켜면서 급등 양상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오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삼성 SDI와는 다릅니다. 오늘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주가도 5%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저희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는데요. 10년 만에 실적의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3%대 강세 보이면서 37만 6,500원, 3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또 가격 강세 등 업황 호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지난 거래 미국 시장에서는 옥수수 선물 가격이 최근 7년 동안 봤을 때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사조 동화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4%대 강세를 연출해주면서 주가는 1,35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옥수수 선물은 지난 거래일에 부세당 6달러 50센트의 거래가 됐는데요.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요. 지금 HLB에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HLB 그래도 주가는 3.04%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넥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 12.75%의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지금 시총 9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제넥신이 인도네시아 제약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1,000만 도스 정도입니다. 이어서 수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 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역시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1%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수젠텍의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가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CLIA 면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CLIA 면제 제품은 소형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폭넓은 공급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승인을 받은 회사는 5개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엑세스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장 초반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3%대 강세 흐름 연출해주면서 26,400원 혹은 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어제 매출은 2,257억 원, 또 영업이익은 1,81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또 옥수수 가격과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팜스토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역시도 11%대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팜스토리 역시 2,410원, 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3%의 급등 양상, 3.59%까지 올라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의료 정밀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비금속 광물과 운수 장비, 의약품, 전기전자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짚어보시면요. 운송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와 의료 정밀기기, 섬유의류,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 통신 장비와 운송 장비 부품, 종이 목재, 디지털 콘텐츠, 방송 서비스 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포스코, LG화학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신풍제약과 삼성전자, HMM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요즘에 저희 방송 잘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댓글도 매일 보시나요? 댓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매일 사실 보거든요. 네. 근데 어떤가요, 댓글? 댓글 네. 많이는 안 달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댓글이 너무 적어요. 네. 어떻게 해야 좀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으세요, 전문가님? 뭐 이벤트를 한번 네. 해볼까? 무슨 이벤트를 하면 좋죠? 이벤트요? 네. 한번 만약에 댓글을 다시면요. 댓글을 다시면, 네. 저희 방송국에 뭐 초대를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초대를 네. 해서 한 분 초대를 해서 네. 뭐 저희와 커피 타임을 갖고 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커피 타임과 사진 네. 촬영.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전문가님 괜찮으세요? 네네네. 근데 이랬는데도 안 달리면 저희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또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회수는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그에 비해서 댓글이 너무 적게 달려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구걸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주제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전문가님? 네, 이 테이퍼링 이제 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네. 이 테이퍼링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일단 개념부터 정리하고.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2013년에 처음으로 나온 신조어예요. 얼마 안 됐어요. 이 역사가 2021년이니까 8년밖에 안 된 신조어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신조어. 않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연준의 의장이었던 버냉키시죠.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했던 말인데 2013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는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8년이 미국에서는 뭐 거의 한 뭐 80년 만에 찾아온 대공황과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1929년에 발생했다가 그 뒤로 이제 약간의 뭐 굴곡은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히 잘 이어오다가 2008년에 확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처럼 몇십 년 되는 회사가 파산하고 또 수많은 이 서브프라임 회사 제2금융권들이 파산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버냉키가 어떻게 했으면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헬리콥터식으로 해가지고 헬리콥터 뭐냐면 헬리콥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헬리콥터에 만약에 그 헬기에다가 여기 프로펠러에 돈을 달아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팍팍팍 하면서 막 난리 나겠죠? 그런 식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막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다 뿌린 거예요. 돈을 그냥 뿌린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통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정책을 잘 안 썼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뿌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막 박살나다가 미국이. 이 대공황 다시 오겠다. 거의 제2의 대공황이다 그러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해결했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일반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돈을 너무 뿌리면은 거기에 따른 경기는 회복하지만 거기에 따른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기 때문에 돈이 너무 시중에 많이 풀리면은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정부에서 고민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아지면은 내가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인데 물건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뭐 1,000원짜리 이런 걸 1,000원짜리 샀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10,000원이 된 거예요. 뭐 요거 만약에 어떤 거는 뭐 이런 물건인데 이 물건은 뭐 10만 원인데 이게 갑자기 100만 원이 되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200만 원인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도 이제 정부 측에서 안 좋아하죠. 정부에서 그거를 막고자 했던 게 2013년, 2008년에 박살이 나가지고 대공황, 제2의 대공황이 와가지고 이제 경기가 2009년, 2010년, 2011년 회복됐잖아요. 2013년에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버냉키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뭐냐면은
우리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이렇게 네. 감는다고 보시면 돼요. 테이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붕대 같은 거 있죠. 만약 여기 제가 다쳤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이렇게 감잖아요. 네. 붕대 이렇게 여기 손목을 다치면 이렇게 감는데 이 감잖아요. 감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축소, 이거 압박하면서 축소하는 거잖아요. 네. 경기를 압박하고 축소하는 겁니다. 네. 경기가 너무 이제 곧불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죠. 막 아까 테이프 네. 막 헬리콥터 그런 식으로 막 풀면은 이게 너무 난리가 나니까 이걸 이제 감는 거예요. 이제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그게 2013년에 처음으로 했던 테이퍼링인데 그 테이퍼링을 다시 한번 하겠다. 2013년에 과거를 다시 한번 과거로의 회귀. 네. 그래서 지금 그 연준에서 말하는 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잖아요. 네. 이 파월 이쪽 연준 인사들이 말한 게 2013년, 2014년에 버냉키가 했던 연준이 실시했던 테이퍼링을 교과서로 삼겠다. 교과서로 교과서 삼겠다. 내가 이 역사가 네. 좋았어.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때처럼. 왜냐면 지금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화랑이 아닌데 왜 그러면 지금 이제 또 돈을 너무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왜 풀었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기가 막 GDP가 마이너스 가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났잖아요. 트럼프 시절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풀었어요. 돈을 너무 풀어서 아까 헬리콥터에 매달고 이렇게 푸는 것처럼. 근데 이 헬리콥터 경제라는 게 있어요. 실제 용어가. 네. 실제 있는 용어라서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테이퍼링 할 때가 됐다. 미국의 4분의 3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네. 4분의 3, 75%가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신 맞춰가지고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것처럼 네. 우리도 이제 마스크 쓸 필요 없고 이제 끝난다. 끝나면 그동안 돈 너무 푼 거 이제 너무 심각하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요 금리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 물가 상승률이 뒷받침돼서 일반 사람들이 살기가 부담스럽고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또 그리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대출도 힘들어지죠. 그렇죠. 대출 예전에는 1% 이자만 주면 되는데 막 금리 올라가면은 막 나중에는 5%, 7%, 10% 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기업이 돈을 빌려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감행해야 되는데 돈을 빌리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게 되겠죠. 돈을 빌리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라고 치면은 돈을 갚기에 급급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갚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기업들이. 그러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기업들의 경기를 또 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언급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 FED.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화상 토론회에서도 이번에 1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네. 뭐 이런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약간씩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할 건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3년, 2014년 연준 그 네. 교과서로 삼겠다. 그렇죠. 이거는 네.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에 지금 중요한 건 이 테이퍼링 하면요. 네.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양적 완화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뭐 그게 바로 다이나믹하게는 반영이 네. 안 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이 서서히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런 테이퍼링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세장, 하락장을 좀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런 뉘앙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캐나다에서는 이미 테이퍼링이 단행이 됐다고요. 그렇죠. 캐나다 중앙은행이 네. 이게 BOC라고 하는데요. 네. BOC가 뭐냐면은 뱅크 오브 캐나다예요. 네. 그래서 미국 은행 있잖아요. 미국 은행. 그렇죠. 미국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보아라고 네. 하거든요. BOA. 네. 뭐 이런 BOC, 그러니까 BOC가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 여기서 지금 채권 순매입 목표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 주당 4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인 채권 순매입 목표를 30억 캐나다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원래 40억 달러어치 사들였는데 40억치 사들이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30억만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10억 줄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네.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은 국채죠, 국채. 그렇죠. 국채를 사는 사람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개인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채를 사는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기업은 오히려 사채로 발행을 하지, 사채를 발행하지 국채를 사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국채를 사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제 국가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국가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팔아서 나의 신용을 담보로 너네 돈을 내가 받겠다 이런 건데 네. 그럼 채권을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채권을 사들인다는 건 뭐냐면요. 국가가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네. 국가의 곳간이 쌀로 가득 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니네 돈을 다시 회수해야겠어. 그렇죠. 니네한테 네. 돈을 다시 돌려줄게. 네. 돈을 푸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건데 아무튼 먹고 살만할 때 국가가 이제 경기가 좀 먹고 살만할 때 이렇게 뭐 사들이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사들일 때 이제 돈이 풀리잖아요. 네. 중요한 건 돈이 풀린다는 건데 돈이 아까 헬리콥터 경제처럼 돈이 너무 풀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거를 막고자 하는 게 테이퍼링인데 네. 아까 40억치 돈이 풀리는 거를 네. 사들이면은 30억치 좀 줄이면은 30억만 돈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채권. 그래서 국가에서는 긴축 경제 그리고 확장 정책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긴축 경제, 긴축 정책 같은 경우는 채권 매입으로, 네. 채권 매입으로 이런 걸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채권 발행이나 채권 매입으로. 그래서 채권 매입을 줄이면은 돈이 풀리는 거를 좀 약화시켜서 채권 매입을 줄인다.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BOC가 뭐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또 국채 같은 것들로 좀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미 캐나다나 뭐 이런 선진국들에서 점차적인 테이퍼링을 지금 본격화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캐나다는 또 미국이랑 바로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에도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서 뭐 했다, 일본에서 뭐 했다 그럼 약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네. 약간 가까운 그런 식으로 좀 연관을 캐나다랑 미국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관을 좀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면 몇 월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블러드 총재가 말한 시점이 네. 6월에서 9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 지나면 5월이잖아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 5월에 공매도 시행하고 5월 그러니까요. 3일 날, 5월 3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네. 하고 한 달 뒤, 이제 거의 한 달 뒤부터 이제 테이퍼링 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거의 5월에서 한 달 뒤 6월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까지는 연준의 첫 정상화 단계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네.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이런 의사 뭐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 금리는 급격히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는 뭐 2022년까지는 좀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걸로 이제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뭐 국채 매입이라던가 국채 매입을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6월부터 또 5월 공매도 시행부터 6월 이후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적 상황도 지금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은 어떤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나요? 네, 단기 순이익이 지금 조금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PER, EPS 주당 순이익을 보면요, 전달 대비 4.6%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네. 물론 국가 GDP는 얼마 전에 막 마이너스 나오고 했는데 지금 코스피의 EPS거든요. 네. 코스피 그러면 대형주들이잖아요. 대형주들의 추이가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에 대한 낙수 효과로 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도 나중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지금 화면 보다시피 네. 1개월 전에 뭐 4.6, 뭐 그러네요. 11.7 네. 계속 좋아지죠.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 플러스로 나타나고 뭐 가치주도 성장주도 밑에 표도 괜찮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테이퍼링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가 GDP가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를 찍다가 네. 지금 다시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서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시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역시.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그렇죠. 건데.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죠. 네, 우리나라 미국도 뭐지 테이퍼링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얘기 안 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약간씩 올리고 뭐 국채 매입 속도를 늦추고 네. 국채 뭐 아까 40억 하다가 30억 이런 식으로 약간씩 낮추고 이런 국채 발행이나 매입 이런 것들 속도 조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또 아까 금리를 막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조정 긴축 정책을 펼 수 있거든요. 이게 긴축 정책이 결국 테이퍼링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성장성이 좋아지면 테이퍼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약간 주식 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씩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의 테이퍼링 이야기는 여러 번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구체화가 되는 시점인데요.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단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어제 시황 브리핑을 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글로벌 임상 3상 환자를 모집하고 또 투약을 완료했죠, 전문가님. 네, 임상 3상 레키로나주 글로벌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 규모를 좀 보실 텐데요. 13개국, 그러니까 뭐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등에서 1,300명을 모집해서 투약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뒤에 그렇죠. 네. 레키로나주. 원래 이제 당초 1,172명을 임상 목표로 했지만 더 많은 이거보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128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최종적으로 1,300명을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꼼꼼히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셀트리온에. 그래서 지금 뭐 괜찮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투약을 했잖아요. 네. 현재까지 보면 특이사항이 나타난 환자나 투약 후 이상한 뭐 부작용 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연구 중단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투약을 한 다음에 뭔가 부작용 얼마 전에 그거 아스트라제네카도 맞아요. 혈전 뭐 어쩌고 피가 뭐 굳는다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중단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다시 30대 이하는 맞지 말고 30대 이상은 또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또 정부에서. 네. 그 뭐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중단될 때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거든요. 네. 실험도 1,300명을 했다가 뭔가 부작용이 있다거나 뭐 몸에 이상 징후, 뭐 피부에 두드러기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숨을 못 쉰다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중단을 안 했대요. 야, 그럼 이거 레키노나주가 진짜 치료가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치료가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없으니까 투약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약간 무서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것만으로. 뭐 저도 만약에 한번 맞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19 자체는 또 글로벌 전반적인 문제인 만큼 치료제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레키로나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네, 레키로나주의 안전성을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수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나라 아까 뭐 13개국 했는데 13개국은 테스트만 한 거고 또 더 많이 뻗쳐나가야겠죠. 뭐 100개국, 200개국 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 중이고 6월 말까지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결과를 도출한다고 합니다. 100% 정확하게. 뭐 지금까지도 부작용은 없었고 중단을 안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를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국내외 허가 기관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청 건의 심사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해서 더 빠르게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레키로나주가 이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이런 데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이 노력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앞으로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셀트리온을 보면은 항체 치료제만 다루고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램시마 SC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 한다고요? 네, 램시마 SC 바로 1분기 유럽 시장의 70%에 해당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 EU5 런칭을 완성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을 램시마가 또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EMA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이런 것들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고 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해외로 뻗쳐 나가는데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의 해외 매출,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총 8,200억 규모의 램시마 SC 물량을 받았고 현재 약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또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레키로나주의 정식 허가 품목 이렇게 뭐 여기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램시마 SC. 지난해도 이제 5,314억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8천억 원까지 해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또 램시마 SC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재성 이슈는 많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항상 셀트리온을 얘기하면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호재는 많은데 주가가 잘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종가도 잘 가지 못했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봐도 삼형제가 모두 빠지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도 재개가 되는 만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공매도에 타깃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주가 전망하세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또 공매도가 누적되니까 네. 뭐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질 수도 빠질 있을까요?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성장성과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키로나주 이제 뭐 1,300명 했는데 부작용이 없어서 중단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맞기가 좀 무서워요. 저도 무섭거든요. 당장 맞으라 그래도. 네. 근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무섭지 않고 네. 그냥 당당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걸리면 맞는 치료제인 개념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래도 뭐 물론 백신도 또 개발한다는 소식도 네, 그렇죠. 신속 진단 키트가 또 있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게 뭔가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뭔가 아스트라제네카는 맞을 네. 때 약간 찜찜하고 나 혈전이 신뢰가 있어야 어떡하지? 맞을 수 있어요. 막 사지가 마비되고 이런 분들 네. 몇 분 있더라고요. 맞아요. 뉴스가 좀 하반신 뜨죠. 마비되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무섭잖아요. 네. 근데 셀트리온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단기적인 이슈로는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네. 어제 저희가 또 셀트리온 현금 흐름을 분석했잖아요. 맞아요. 재무제표 보면서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 네. 이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4년 연속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타나서 굉장히 투자를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 투자를 통해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또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또 수익도 잘 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이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전에 또 우리 어제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분석도 했었잖아요. 심층 분석으로. 네. 매출이나 이런 게 매년 늘어나고 4년 연속 꾸준히 성장하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고 영업이익률 10% 이상대로 꾸준히 나오고 거기다 부채는 별로 없고 부채도 뭐 30% 40%대 유보금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사실 셀트리온 뉴스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뉴스를 볼 필요 없다. 그냥 사놓고 그냥 계좌 보지 말고 그냥 현업에 종사하다가 3년 뒤에 봐도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왜냐면 맨날 뉴스 찾아보고 하면요. 이 머리 아프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안 봐도 되는 게 어떤 뉴스가 나오든 약간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국내도 이번 타겟이 된다 이런. 근데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파도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사야 된다. 3년 뒤, 5년 뒤에 내가 앱을 깔고 핸드폰에 MTS를 깔고 그걸 삭제하고 앱을 삭제하고 컴퓨터 HTS 삭제하고 3년 뒤, 5년 뒤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겨 나간다. 고난을 막 힘들게 이겨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겨 나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뭐 3년 뒤, 5년 뒤에 보면 올라가 있을 종목이 또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을 보면 호재성 이슈에도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도 재개가 되는 만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은 정현훈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농심 29만 5천 원에 5% 보유 중인데 매력이 있는 종목일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농심은 오늘 28만 7,5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2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글로벌 라면 기업 5위. 글로벌 라면 기업 5위. 네. 글로벌 라면 기업 5위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죠. 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네. 농심은 뭐 한때 이제 오뚜기에 네. 신라면의 위상이 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오뚜기가 갓뚜기 뭐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지금 다시 농심이 또 신라면이 여전히 1위입니다. 네. 라면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라면의 농심 신라면은 거의 20년간 라면 업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로 이제 국내에서 만족 못하겠다. 글로벌로 뻗어나가는데 지금 현재 해외 매출이 10억 달러예요. 네. 10억 달러고 사업 비중에서 37%입니다. 37%가 해외 매출이다. 자, 근데 2030년에는 해외 매출 60억 달러, 비중 50%로 달성할 것으로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한국의 맛을 알리겠다. K푸드에 또 이미 K푸드를 실현하고 있어요. 농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7%가 네.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라면이 수익이 나옵니다. 네. 엄청난 거죠. 이 라면이 뭐 우리나라 라면이 진짜 잘 팔리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미국에서도 뭐 잘 팔리고. 네. 어제 뭐 윤여정 선생님이 또 오스카 상 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라면을 먹는 겁니다. 농심 신라면을.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미국과 중국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추가 조업으로 현지 공급을 또 최대한 늘린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 좋아요. 라면 잘 팔리고 있고 뭐 농심 새우깡 등도 잘 팔리고 있고 과자든 뭐 네. 라면이든 식품주는 진짜 좋아요. 식품주는 원래 되게 사실 여러분이 모든 주식 업종 중에서 가장 투자를 해야 될 업종은 딱 한 개 꼽자면 식품주예요. 이유가 네. 있나요? 반도체나 네. 이런 거는 솔직히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전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제가 5년 뒤에 AI가 얼마나 발전될지. 제가 뭐 과학 기술자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연구원도 아닌데 네. 뭐 대학 교수님들 모를걸요? 뭐 지금 과학을 담당하신 교수님들도 예측이 틀리는 게 되게 많아요. 네. 미래는 예측하기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렇죠. 무당들도 제가 봤는데 무당들도 과거는 잘 맞추는데 과거 손님이 네. 오잖아요.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를 잘 못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 그거 같아요. 네. 귀신이 무당 접신을 했잖아요. 네. 귀신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과거는 잘 맞추는데 과거는 이제 이 사람 마음을 꿰뚫고 맞추는 미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귀신도 미래를 모른다. 자, 귀신도 미래를 모르고 대학 교수님들도 미래를 맞추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장담해요. 여전히 10년 뒤에도 농심 신라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네. 해외 시장에서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도. 해외에서 먹어보셨나요? 아니, 먹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솔직히 10년 뒤에 저는 뭐 어떤 핸드폰이 잘 팔릴지, 네. 삼성 핸드폰이 잘 팔릴지, 애플의 핸드폰이 잘 팔릴지, 뭐 화웨이 핸드폰이 잘 팔릴지, 샤오미 네. 핸드폰이 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하지만 농심의 신라면은 10년 뒤에도 잘 팔릴 것 같고요. 여전히 매출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순위는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지금 1위를 유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뭐 오뚜기에 네. 진라면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지만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핸드폰이나 이런 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핸드폰은 가격이 뭐 처음에 그 벽돌 같은 거 큰 거 나왔을 때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투지폰 이런 거 공짜로 주잖아요. 3만 원, 5만 원에 팔잖아요, 기계가. 네. 물론 지금도 신종 나오는 건 뭐 70만 원, 80만 원 되지만 한 5년 전에 거 핸드폰은 막
얼마입니까? 막 이렇게 3만 원, 5만 원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전자제품에는 적용이 안 돼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5년 된 근데 이 냉장고 안 써요. 근데 이런 식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요, 가격이. 먹는 거니까 새로 먹는. 그래서 저 농심이 상당히 좋고 농심이 어제 농심의 포장지 만드는 회사 율촌화학이라고 있거든요. 네. 율촌화학이 10% 이상 올랐어요. 오. 근데 그만큼 그 농심 신라면 이거 보면 포장지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회사가 10% 이상 올랐는데 농심은 별로 효과가 없었죠. 그렇죠. 저는 농심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요 네. 농심이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됐어요. 네. 그만큼 잘 팔리니까 포장지 만드는 회사가 오른 거잖아요. 이제는 이것도 이제 신라면 빨로 이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면발로 잘 팔리듯이 면발로 쭉쭉 뻗어 나가는 네. 그런 농심. 그리고 저는 농심도 좋고 농심홀딩스도 있는데 네. 농심홀딩스라는 종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농심홀딩스 둘 다 네. 괜찮은 기업이다. 이 차트도 지금 옆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힘을 좀 네. 비축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 신라면의 면발로 잘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또 농심홀딩스도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불닭볶음면. 오늘 뭐 먹는 걸로 끝나나요? 네, 삼양라면 유명한 삼양식품입니다. 네. 이 삼양식품 그러면 삼양라면이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불닭볶음면 해외로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네. 불닭볶음면이 출시 9년 되는데 외국 시장에서 야 외국인들이 이거 엄청 매운데 네. 외국인도 매운 거 잘 먹더라고요, 이상하게. 오, 예전에 못 먹는 걸로 근데 알았는데. 외국인도 네. 외국인 나름인 게 못 먹는 사람도 많지만 또 네. 이런 매니아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매운데 맛있어. 이러면서 불닭볶음면 먹는 매니아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네. 야 삼양라면, 삼양식품이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도 6,485억으로 작년에 19% 전년 대비 올랐고요. 네. 영업이익도 953억 원으로 21%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수출이 개선됐어요. 해외 시장 매출이 35% 늘어났고 처음으로 3천억 원 넘었어요. 그래서 라면 시장에서는 사실 신라면, 농심의 신라면 1위, 뭐 2위 진라면, 뭐 3위 삼양라면 뭐 이런 식으로 3, 4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이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또 삼양라면도 잘 팔리고 최근에 맛있는 라면 비건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삼양라면 역시 매니아층이 있어요. 삼양라면 그러면 다른 라면들이랑 차별성이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라면에 햄이 들어가요? 맞아, 햄맛. 네. 약간 햄을 넣기 때문에 햄맛을 네. 넣어서 부대찌개 같은 그런 맛이 나요. 네. 약간 다른 라면은 이제 칼칼한 그런 맛을 먹으면 이건 부대찌개 같은 약간 은은한 맛이 있어요, 햄으로. 네. 그런 게 삼양라면의 매니아층을 형성하기에 확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삼양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도 잘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최근 비건을 위한 식물만 먹는 비건들을 위한 것도 네. 했고. 자, 그럼 삼양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 라면주들이 최근에 다 비슷해요. 아까 농심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엄청 올랐는데 아니 라면주들이 별로 부진하거든요. 이건 좀 뭔가 왜곡됐어요. 잘못됐어요. 네. 라면은 꾸준히 팔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은 언젠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좀 라면주 뭐 농심이나 삼양식품이나 오뚜기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삼양식품을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또 라면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조금만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